자, 이어서 할 지문은 바로 과학 지문, 바로 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합시다. 요즘 최근에 이제 뜨는 게 이제 전기 플러스 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 수소도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내용이 반영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수소는 바로 뭐다?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생산할 때도, 저장할 때도, 운송할 때도, 추출할 때도, 활용할 때도 굉장히 친환경성이 높은 원료가 바로 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자,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수소는 대신에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는 일종의 수소의 단점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그렇죠? 자,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피를 크게 줄이기 위한 방식이 바로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이 됐긴 했지만, 이때는 바로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뭡니까? 굉장히 좀 힘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상으로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액상 유기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뭐다? 액상 유기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이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수소라고 하는 거, 그치? 자,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자, 장점이 바로 뭐다? 저 장점이 생산, 저장, 운송, 추출, 그 다음에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띠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래서 이 장점을 이제 극대화해서 설명한 게 바로 뭐다? 재생 에너지로 그렇죠? 전기를 생산을 하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이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단점은 그렇지? 바로 뭐다?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는 게 그 수소 에너지의 단점이 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한 게 바로 액화 수소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렇죠? 이때는 바로 뭐다?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그런 방식이 그 제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수소 운반체 활용을 하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수소 운반체를 활용해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과학지문이라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참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자, 핵심은 이거죠. 바로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 자, 여기에는 바로 뭐다? 톨루엔과 메티사이클로 헥세인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이 된다. 자, 말은 어렵지만 굳이 이거를 역으로 보니 톨루엔이 뭔지 그 다음에 뭐 메틸사이클로 헥세인이 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에서 자꾸 글을 포기하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꾸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즉 메틸사이클로 헥세인이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핵심은 바로 뭐다?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하면은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가장 큰 대원리, 알겠죠? 핵심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톨루엔에 그렇죠? 수소를 더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 MCH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수소를 사용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MCH를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톨루엔과 수소로 분해가 되니까, 그렇지? 이 원리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이 된다. 자, 과정을 보면은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면서 MCH 분자 하나가 생성이 되더라는 거죠. 자,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MCH를 이용할 때는 바로 뭐다? 기존의 석유를 저장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극저온 방식은 굉장히 극저온 액화수소 방식은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운송하기 위한 새로운 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자,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MCH를 이용한 이 수소 저장 방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단점 혹은 문제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추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첫 번째로 톨루엔과 MCH 두 화합물만 상호 전환 반응을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처음에 만들 때 톨루엔과
그렇죠. 하나에 세 개의, 그렇죠. H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엇이 된다? 그렇죠. 바로 MCH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톨루엔과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된다? 바로 그렇죠. 각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 결합을 두 개씩 생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MCH 분자가 한 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장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운송, 저장,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유조차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그렇죠. 바로 뭐다? 수소의 저장, 추출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 바로 화합물이 불안정, 해진다는 거죠. 즉, 얘는 어떻게 보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론상으로 보면. 그치? 왜? 톨루엔이 수소와 결합하면 MCH가 되고 MCH를 다시 또 분해하면 톨루엔과 수소가 되잖아. 그치? 그럼 수소를 사용한 다음에 공기 중에 수소를 다시 뭡니까? 주입을 해주면은 다시 톨루엔이 뭐가 됩니까? MCH가 될 것이고. 그치? 그러면 또 MCH로 가지고 있다가 또 분해하면은 이거를 톨루엔과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만 쓸 것이고. 그럼 톨루엔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수소만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존을 해주면은 충분히 그 공급만 해준다면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은 이제 그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암모니아는 자,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톨루엔과 MCH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를 이용한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는 바로 뭐다?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는 거죠. 물보다 암모니아를 저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자,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비료로 많이 사용되는 요소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 사람의 똥 오줌 이런 거 푸세시 화장실을 쓸 때는 그걸 저장했다가 조금 묵힌 다음에 독성만 빼가지고 메탄가스나 이런 것만 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름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암모니아 요소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인 토라를 뭡니까?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은 바로 뭐다? 높은 독성.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자,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그렇지? 그러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은 바로 전기분해, 광분해, 그 다음 열분해. 근데 그 중에서 열분해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여기서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라는 거죠. 자,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수의 비는 2대 1대 3이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암모니아 2개를 분해를 하면 어떻게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무반응은 거의 없다. 자, 열분해 방식은 바로 뭐다?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무반응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뭡니까?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열분해 같은 경우가 낭비되는 거 없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자,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공식을 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라는 거죠. 자,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반응은 바로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이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수소 자체가 굉장히 폭발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많이 분출하니까 엔진이 내는 기관에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수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열 에너지를 반응할 때 산소와 결합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부반응으로 물이 생성되는 거야. 우리가 원래 요구한 거는 수소의 에너지지만, 그렇죠? 그에서 거기에 추가로 물이라고 하는 생성물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생성물이 바로 부반응에 대한 생성물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액상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방식 말고 두 번째로 제시된 게 바로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바로 뭐다? 질소 원자 더하기 수소 원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때 이 암모니아는 바로 뭐다?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화학식을 좀 떠올리면 되겠지, 그치? 질소가 화학 기호가 뭡니까? N. 그치, N이지. 수소는 H. 그러면 얘는 하게 되면 어떻게? NH3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N밖에 생각이 안 아, 나요. N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의 장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장점은 바로 기존 비료 산업의 합성법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바로 뭐다?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 저장, 운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이러한 점은 앞에 있었던 바로 뭡니까? MCH 방식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아까 MCH도 뭡니까? 휘발유와 비슷한 성질과 독성을 가지니까
기존의 휘발유를 운송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방식을 쓸 수 있다 얘기했듯이 암모니아도 물론 여기서는 석유를 이용한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는 그 농업에서 암모니아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MCH와 방식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은 바로 뭐다? 단점은 바로 높은 독성이 있다는 거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뭐다? 암모니아 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방식이 전기분해, 전기를 이용하는 것일 테고, 다음 광분해, 빛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열분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열분해를 제일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 분해는 바로 뭐다? 암모니아가 분해가 되면은 질소 더하기 수소로 나누어지는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암모니아 분해에서 열분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열분해는 전환율이 0.9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반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밑에 있는 전환율이나 부반응은 여기서는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 읽을 때 옆에다가 공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좀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연료전지는, 자, 이제는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네요.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자,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수소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 뭐다?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이 된다. 자, 수소연료전지는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산화극에서는, 그렇죠, 바로 뭐다?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은 다시 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자, 이게 1번 과정이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2번 과정인 거죠. 수소 이온은 어떻게?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 전기가 생산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다시 어떻게? 공급된 산소가, 그렇지, 네 번째.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적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바로 수소의 이용.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있다. 자, 이 수소 연료 전지는 바로 뭐다?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에너지는 E로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를 뭘로 바꿔준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산화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수소가 뭘로? 수소 이온 플러스 전자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요 수소 이온은 그치? 두 번째 수소 이온은 그쵸? 전해질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되고, 자, 반면에 전자의 경우는 그렇죠. 전자는 어떻게? 바로 도선을 통해 이동을 하면서, 사실 전기는 언제? 이때 전기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전기가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다음에 세 번째, 환원극에서는 바로 뭐다? 산소가, 그쵸? 여기 있던 이 수소이온, 요것이 일로 와가지고, 그쵸? 수소이온과 만나게 되면서 물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실제 전기는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고, 수소이온은 뭡니까? 다시 산소랑 만나서 이제 물로 변화를 하는 거. 요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바로 뭐다? 원래는 H2겠죠. 그렇지? 이것이 뭘로? 수소와 전자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이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고, 수소는 어떻게? 산소, 바로 O, 산소랑 만나가지고 뭐가 된다? 물이 된다. H2O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 지문에다 해버리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풀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리 정리해두면은 선지에 낚일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요. 왜? 이미 답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보도록 합시다. 자,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럼 그 사이 우리는 잠깐 휴식을 취합시다. 누나 가다가 구독 쌓이려니까 힘들죠. 근데 이런 거는 접근 방식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뭐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죠?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지문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걸 맞춰야 돼, 이런 감각으로 글을 읽거든요. 알겠지? 근데 처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글 자체를 그냥 한번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정말 좋아하고 잘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은 국어 문제집을 푸는 게 재밌어. 왜? 문제는 솔직히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뒷전이었어요. 그냥 글을 읽는 게 좋았어.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런 원리구나. 수학문처럼 수소는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고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읽었는가를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 좀 풀어보고 이런 방식을 하고 글을 접근하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글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글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알겠지? 다만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현명한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재미를 발견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날씨가 다시 또 더워지나 보네.
됐어?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자,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보도록 합시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니까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어떻더라?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라고 보는 게 정보 철학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과점에 갔어요. 빵을 사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 제과점에 수많은 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마음에 드는 빵,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 빵을 샀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과점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손님들이 어떤 빵을 주로 선호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이 사람은 어떠한 것에서 좀 더 선호도가 높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예전에 몇 번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빅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인 속담으로는 양보다 질이다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도적인 양은 질을 능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취합이 되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혹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평소에 잘 검색하지 않았는데 조금 흥미는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거 관련된 정보가 뚝 떠있는 그런 경우가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AI가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영상이라든지 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는지, 인스타에서 어떤 쇼츠를 보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서운 세상이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그렇지?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디는 뭐라고 했다? 바로 인포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뭐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뭐다?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즉 내가 정보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정보도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줘서 나를 바꿀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플로디는 바로 정보 철학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정보적 존재의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행위가 정보로 환원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존재를 플로디는 바로 인포그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포그는 바로 속성과 행위가 그렇죠?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정보를 변화시키는 주체이자, 그렇죠?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즉 내가 변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나도 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걸 바로 인포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은 바로 뭐다?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되는 속성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전에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정보가 단지 도구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정보의 양이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정보에 영향을 받는 역점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플로디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윤리적 견해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자, 여기서 경험주의는 바로 뭐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한다. 그렇죠?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경험주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바로 뭐다? 자, 인포그의 경우는 어떻다?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있으니까 어때? 우리는 거기 가서 그 관광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대상이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인포그에서는 바로 뭐다?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관광지에 가가지고 나의 이제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관광지를 뭐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관광지도 여러분에게 어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그쵸? 바로 뭐다? 이러한 연결 속에서 권리가 동일하진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플로리디는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즉 인간 중심에서는 인간만 중심인 거야. 사실 나머지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만 가지고 내가 그냥 경험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은 사실 존재할 그 가치조차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플로리디는 바로 뭐다? 인포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동등한 권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고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주를 확장했다. 즉 플로리디는 기존의 철학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인공물, 즉 생명이 없는 것들,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 산이 존재하는 이유,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꽃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까지도 바로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게 바로 플로디 정보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세 번째. 그쵸? 자, 인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무엇으로? 윤리적 견해 차이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경험주의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존재함. 그치? 즉, 이거는 이꼴 있음이라는 거죠. 존재함이라고 하는 건 다시 또 뭐다? 경험될 수. 있음으로 정의를 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인포그는 글씨가 안 써지지? 인포그에서는 바로 뭐다? 존재함. 즉, 있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꼴 바로 뭐다?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모든 인포그들은, 자, 핵심은 동일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동일 권리는 아니긴 하는데 바로 뭐다?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있을 권리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우리가 추론적으로 읽었을 때 이 경험주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그 뭡니까? 인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대상의 존재 가치는 누가 정한다? 인간에 의해 정해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차이점을 얘기했다는 건 경험주의는 반대라는 뜻이고, 그럼 경험주의는 바로 뭐다? 모든 존재는 각각마다 존재할 가치가 다 달라진다.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경험을 하는 인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추론적 읽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론을 해낼 수가 있으면은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지?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바로 뭐다? 칸트 윤리학이나 혹은 생명 중심 윤리학. 중심 윤리학의 경우는 바로 뭐다? 인간이나 생명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칸트 윤리학이나 생명 중심 윤리학과 달리 인포그는, 그쵸, 바로 뭐다? 바로 인공물까지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확장시켰다. 라는 점에서 인포그가 뭡니까?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윤리의 기준을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킨 게 바로 플로리디의 그런 정보 철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그렇죠? 인포스피어는 바로 뭐다? 인포그와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상호 연결이 되는 공간은 모두가 인포스피어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보는 나무들, 그렇지?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포스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는 쇼츠,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은 바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포스피어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모든 공간이 다 인포스피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자,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뭐였다?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인포스피어는 어떻다?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뉴턴은 바로 뭐다? 공간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경험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인포스피어에서는 바로 뭐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연결되었을 때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호 연결될 때만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저기 수억 광년 밖에 우주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인포스피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보로 연결되는 순간 이제 그것이 저 인포스피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보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인포스피어의 범위는 상대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일례로 그런 예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신문 한 면에 담겨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의 한 페이지에 담겨있는 정보가 16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부가 30년 동안 얻는 정보의 양과 맞먹는데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인포스피어의 개념을 적용해서 보면 뭡니까? 16세기의 농부에게서는 한 요만큼의 공간만이 일종의 인포스피어였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요즘은 신문, 온라인 매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그런 인포스피어의 범위는 일종의 지구 전체 혹은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우주 안에 있는 그런 범위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렇죠? 나중에 근데 과학이 더 발전하면 어때요? 만약에 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수억 광년 밖에 있는 우주까지 나갈 수 있으면 그때는 또 인포스피어가 또 그만큼 확장이 되는 일종의 상대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추상화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죠? 추상화층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에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를 추상화층이다. 자, 추상화층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그렇죠?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이 된다는 거죠. 왜? 인터넷에도 그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나는 내가 보는 것들만이 나에게 정보로 인정이 되잖아.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뭡니까? 보이즈 플래닛에 누가 이제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지 그런 정보만이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가지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외에 뭡니까? 갑자기 아까 그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사기 관련된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 있는 누구에 대한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이 정보로 인식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바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거죠. 정보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성이 된 것이다.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그걸 통해서 구축해서 만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종의 정보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죠? 즉 플로리드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개념이 바로 인포스피어 라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인포구가, 그렇죠? 인포구와 그 상호 연결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뉴턴의 공간은 어떤 것이다? 바로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한 반면에 인포스피어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대상과 그렇죠?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략된 내용이 바로 뭐다? 바로 인포스피어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적인 것이다.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추상화 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주체의 목적과 관심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글씨가 왜 이렇게 돼?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화 층위에서는 바로 뭐다? 주체의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지?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정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디귿.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된 정보는 어떤 것이다? 바로 구성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 그렇죠.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도 사람마다 그걸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구성이 된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플로리디가 이제 정보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날 이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 정보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 해설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고3거라서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아까도 물론 얘기했긴 했지만 여러분들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때는 오히려 틀려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못 파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히려 실전에서는 그런 실수가 줄어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 주 과제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원래는 이제 오늘도 뭡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그거 독해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과제로 나갈 것은 하지만 이건 뭐 간단하게 하는 거라서 금방 하겠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1번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2번, 3번, 4번 세 개를 숙제로 줄 거고 5번은 다음 주 클리닉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를 숙지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인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작품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비문학, 어휘력과 관련된 테스트를 위한 시험도 하나씩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클리닉까지 풀어오고 한번 해보.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알겠지? 그리고 요게 이제 문제는 진짜 적거든요. 하루에 띡 해봤자 10문제, 12문제밖에 안 돼요. 알겠지? 쌤님이 5일분을 집어넣어놨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해설지는 좀 두꺼워요. 해설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습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클리닉 때 질문들 많이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하루에 대기 원이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사이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정말 적죠, 그렇지? 근데 해설지는 좀 두꺼워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얼마 없으니까 솔직히 그냥 하루하루 가볍게. 대신에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오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문제 푼 게 그렇게 여러분한테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뭘 잘못 파악했는지, 뭘 틀렸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더 중요해서 실제로 예전에 쌤이 가르쳤던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일주일이 이제 6일이 있잖아요. 6일을 사이클로 돌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모의고사를 국어, 수학, 영어 다 풀어요. 한부를. 알겠지? 그리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오히려 오답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또 한부를 다 푼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날 또 오답을 하고 해서 오히려 오답에 이틀을 쏟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답이 훨씬 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른 것도 질문 없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